성함이 이도현이라고요?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눈앞에 앉은 남자는 분명히 죽었어야 했다. 아니, 10년 전에 사망신고까지 마친 그녀의 남편이 지금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저는 고인의 조카입니다. 박성준이라는 분은 모릅니다. 그의 눈동자는 낯설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녀가 선물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넥타이 핀을 무심코 매만졌다. 기억을 잃은 것인가? 연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작당한 또 다른 삶을 살아온 것일까? 그리고 남편이 남긴 좌표 하나가 밝혀낸 건 해양보호연합의 비리, 실종의 진실, 죽음을 위장한 조작된 신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억 상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전 사라진 진실이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부산 해운대의 장례식장에 도착한 정아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문실로 향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인연이 깊었던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급히 서울에서 내려온 참이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상주석 앞에 서자 담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영정 앞에 절하시겠습니까? 장례 지도사의 안내를 듣는 순간 하윤의 시선은 상주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다. 검은 정장에 하얀 넥타이를 맨 그 남자. 하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하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상주석에 앉아있는 남자는 10년 전 태백산 실종사고로 시신도 찾지 못한 채 사망신고를 마친 그녀의 남편 박성준이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옆에서 누군가 하윤의 팔을 잡아주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얼굴의 윤곽, 눈매, 콧대의 선, 심지어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내려오는 모습까지 그대로였다. 그 순간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하윤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조문객을 맞이하는 예의, 바른 미소만 지어 보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누구. 상주석에서 일어나 다가오려던 그 남자의 목소리에 하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목소리도 성준의 것과 일치했다. 낮고 따뜻한 그 목소리를 하윤은 1000번도 더 들었었다. 실례했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른 하윤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지만 그녀의 정신은 온통 그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분향을 마치고 조문록에 이름을 적으면서도 하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딸 윤아가 하윤의 어깨를 잡았다. 21살이 된 딸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네, 아빠. 네 아빠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윤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11살에 아버지를 잃은 딸은 아버지의 얼굴조차 흐릿하게만 기억하고 있었다. 하윤은 다시 상주석을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상주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가 넥타이를 고쳐 매는 모습은 성준의 습관과 똑같았다. 특히 결혼기념일에 하윤이 선물했던 바로 그 앤티크 넥타이 핀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저기, 잠시 물어봐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다가간 하윤에게 그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성함이 이도현입니다. 고인의 조카입니다. 이도현, 박성준이 아닌 이도현이라는 이름. 하윤은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제가 아는 분과 너무 닮으셔서요. 그 넥타이 핀이 특이해서. 도현은 자신의 넥타이 핀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아, 이거요?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그 순간 하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것. 그것은 하윤이 성준에게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선물했던 바로 그 넥타이핀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 제작된 앤티크 넥타이핀.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겨우 인사를 마친 하윤은 비틀거리며 장례식장 복도로 나왔다. 유나가 재빨리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하윤은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미친 일이었다. 10년 전 사망 신고된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다니. 하지만 확신이 들었다. 저 남자는 박성준이었다. 하윤의 직감이 그렇게 말했다. 유나야, 저 남자가 네 아빠일지도 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태백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잖아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어릴 적 흐릿한 기억과 어머니가 간직한 몇 장의 사진으로만 존재했다. 하윤은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문객 대기실에 앉아 도현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성준만의 독특한 습관들, 왼쪽 미간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버릇, 기침할 때 주먹을 살짝 입에 가져가는 모습, 심지어 커피를 마실 때 컵을 들고 마시기 전 한 번 돌려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장례식장 복도에 선 하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갤러리를 열었다. 남편과의 마지막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얼굴의 생김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왼손 중지에 남아있던 흉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엄마, 우리 이만 집에 가는 게 어때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유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있자, 유나야. 엄마가 확인할 게 있어. 이도현이라는 남자는 계속해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무의식적으로 왼쪽 입꼬리만 살짝 올려 미소 짓는 모습을 보였다. 성준이 긴장할 때마다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화장실에 들어간 하윤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며 진정하려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쳐가고 있는 건가?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성준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결심을 굳힌 하윤은 화장실을 나와 조문실로 다시 향했다. 잠시 한적해진 틈을 타 상주석 가까이 접근했다. 혹시 제가 잠시 시간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도현은 정중하게 일어나며 응했다. 네, 무슨 일이신지? 실례지만 태백산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순간적인 변화였지만 10년을 함께 산 하윤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태백산이요? 글쎄요. 등산을 좋아하진 않아서. 하윤은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해운대 달맞이길의 카페, 블루문은요? 혹시 아시나요? 도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넥타이핀을 만졌다. 그것은 하윤과 성준이 첫 데이트를 했던 장소였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윤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선물 받으신 넥타이핀 뒷면에 ADSJ라고 새겨져 있지 않나요? 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윤이 성준에게 선물한 넥타이핀 뒷면에는 그들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확인해 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굉장한 우연이네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조문객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하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10년 전 태백산에서 실종된 박성준 씨를 아십니까? 도현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윤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 하윤은 아파트 다락방에 올라가 오래된 종이 상자를 꺼냈다. 성준의 유품이라고 적힌 상자였다. 유나는 어머니의 이상 행동이 걱정되어 다락방 입구에 서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아빠 유품을 꺼내다니. 하윤은 대답 없이 상자를 열었다. 낡은 가죽 지갑, 손목시계 성준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열쇠고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이 차례로 나왔다. 여기 있어.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성준의 급한 필체로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북위 35도, 통경 129도, 647번, 지하보관소 하윤아.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를 확인해. 사랑해. 이게 뭐죠? 유나가 다가와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하윤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좌표를 검색했다. 지도 앱이 부산국제마린센터 근처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이건 좌표야. 아빠가 남긴 마지막 단서일지도 몰라. 하윤은 상자를 더 뒤져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숫자 647이 새겨진 열쇠였다. 내일 당장 부산으로 가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하윤과 유나는 국제마린센터로 향했다. 센터 지하에는 오래된 개인 보관함 시설이 있었다. 647번 보관함을 찾아 열쇠를 넣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이게 뭐지? 보관함 안에는 방수 처리된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었다. 그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함께 봉인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하윤에게만 2014년 5월 15일. 하윤의 손이 떨렸다. 성준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 적힌 편지였다. 카페로 향한 두 사람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파일과 폴더였다. 해양보호연합 비리 증거, 센터 건설 부실 시공 문서, 이사장 백영진 비자금 내역, 그리고 하윤에게 남긴 영상이라는 영상 파일이 있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태백산 배경으로 촬영된 성준의 모습이었다. 하윤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야. 해양보호연합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위험한 상황이 됐어. 백영진이 날 없애려고 해. 내가 무사히 돌아가지 못하면 이 증거를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유나를 잘 부탁해. 사랑해.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조금씩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엄마, 그 사람이 정말 아빠라면 왜 우리를 모르는 척하는 거죠? 부산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하윤과 유나.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하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진 낮고 차가운 목소리. 정하윤 씨, 안녕하십니까? 국제마린센터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하윤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누구십니까? 누구냐고요? 글쎄요, 당신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될까요? 하윤은 말문이 막혔다. 유나가 의아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USB를 돌려주세요, 하윤 씨. 당신과 따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슨 말씀이신지. 태백산에서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계시다니. 참, 아이러니하군요. 24시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죠. 통화가 끊겼다. 하윤은 무릎에 힘이 빠지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엄마, 누구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윤은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아빠의 USB를 노리고. 그 순간 하윤은 깨달았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편지. 서둘러 가방에서 봉인된 편지를 꺼내 열었다. 하윤에게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뜻이야. 해양보호연합의 이사장 백영진은 위험한 사람이야. 그는 기부금을 횡령하고 센터 건설을 부실하게 진행했어. 내가 증거를 찾아내자 나를 제거하려 해. 이 USB를 경찰 윤형섭 형사에게 전달해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누구도 믿지 마.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 성준.
하윤의 손이 편지를 쥔 채 떨렸다. 유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어깨를 감쌌다. 엄마, 우리 경찰에 신고해요. 아니, 편지에 누구도 믿지 말라고 했어. 먼저 이 윤형섭이란 사람을 찾아봐야 해. 하윤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30분 후 그녀는 윤형섭이라는 경찰이 현재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나야, 내일 다시 부산에 가자. 아빠? 아니, 이도현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하윤과 유나는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아직 발인 전이었고 이도현은 여전히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을 새워 지킨 듯 피곤해 보였다. 이도현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도현은 하윤을 알아보고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는 제 딸 유나입니다. 도현의 시선이 윤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 순간적인 동요가 스쳤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나 씨. 저희가 얘기할 곳이 필요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장례식장 근처 조용한 카페. 세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하윤은 가방에서 사진첩을 꺼냈다. 이도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제 남편 박성준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아니, 그냥 닮은 게 아니라 동일인처럼 보여요. 도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윤은 사진첩을 열어 성준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10년 전 태백산에서 실종됐죠. 도현은 사진을 보며 침묵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이건 유나가 5살 때 함께 찍은 거고요. 유나가 말을 이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11살이었어요. 기억이 많지 않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불러주던 자장가가 있었어요. 달빛 아래 작은 별이. 도현의 눈이 순간 확대되었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반짝이는 너의 눈동자처럼.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성준이 윤에게만 불러주던 특별한 자장가의 가사였다. 하윤은 노트북을 꺼내 USB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 성준의 모습에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기억이 없어요. 5년 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내 이름은 이도현이었습니다. 그 전의 기억은 없어요. 하윤은 도현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성준이라고 확신해요. 당신의 습관, 목소리, 심지어 유나의 자장가까지 모든 게 일치해요. 도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가 가득했다. 가끔 꿈을 꿔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꿈. 산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그리고 어린 소녀와 함께 피아노를 치는 꿈도 꿔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어요. 도현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감쌌다. 내가 정말 박성준일까요? 그렇다면 왜 기억을 잃은 거죠? 누가 나를 이도현으로 만든 걸까요? 하윤은 제 USB와 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제 받은 위협 전화에 대해 설명했다. 도현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해양보호연합. 그 이름이 이상하게 익숙해요. 마치 오래된 악몽처럼. 하윤, 유나, 그리고 도현은 보안이 확실한 호텔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트북을 펼쳐 USB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폴더들을 보세요. 하윤이 화면을 가리켰다. 해양보호연합의 비리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도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파일들을 열어보자 해양보호연합의 내부 문서, 이중장부, 계약서 사본들이 나타났다. 심지어 녹음 파일도 있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100 이사장, 이대로 진행하면 안전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지진 대비 구조물이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어요. 박 과장, 당신 월급이 얼마지? 그 돈으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싶으면
보고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써. 하윤은 숨을 들이켰다. 성준이의 목소리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두 번째 녹음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양생태연구센터 건설 비용 300억 중 120억을 빼돌렸다고요? 이사장님, 이건 범죄입니다. 박성준, 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이제 와서 양심이 찔리나? 넌 이미 공범이야. 보고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물을 묵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네 아내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생각해봤어.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윤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이게 바로 아빠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증거를 모았던 이유구나. 우리를 보호하려고. 도현은 최종 증거 파일이라는 파일을 열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비밀번호가 뭘까요? 도현이 물었다. 하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유나의 생일을 시도해 볼게요. 유나 생일 8자리를 입력하자 파일이 열렸다. 내부에는 해양보호연합 이사장 백영진의 비자금 계좌 내역, 부실공사를 증명하는 구조검사 보고서, 그리고 백영진과 정치인들의 비밀 미팅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이 증거만 있으면 백영진을 구속시킬 수 있을 거예요. 하윤이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메시지 영상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성준의 모습이 나타났다. 하윤아, 내일 난 태백산으로 백영진을 만나러 가. 그가 협상하자고 했어. 하지만 난 이미 백업 증거를 만들어뒀어. 내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하윤, 넌 이걸 경찰에 넘겨줘야 해. 윤형섭 형사를 찾아.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윤에게 아빠가 항상 사랑한다고 전해줘.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내 목소리, 내 얼굴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네요. 호텔 밖에서 수상한 차량이 발견되었다. 검은색 세단이 호텔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다. 우리를 찾은 것 같아요. 하윤이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폈다. 도현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제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어요. 세 사람은 호텔 비상구를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도현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하윤이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안전한 곳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우리를 찾기 어려운 곳. 유나가 갑자기 말했다. 태백산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사라진 곳이지만 어쩌면 더 많은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윤은 태백산이라는 말에 긴장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태백산 기슭에 우리가 신혼여행 때 묵었던 산장이 있어요. 지금은 폐업했을 테지만 도현이 미간을 찌푸렸다. 산장,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태백으로 향했다. 뒤에서 검은 차가 따라오는 것 같다는 느낌에 도현은 여러 번 경로를 바꾸었다. 저녁이 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날씨에 산길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도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윤은 지도 앱으로 산장 위치를 확인했다. 거의 다 왔어요. 이 오른쪽 산길로 들어가면 돼요. 어둠이 깔린 비 오는 산길을 따라 차가 천천히 올라갔다. 30분 후 그들은 낡은 통나무 산장 앞에 도착했다. 여기네요. 하윤이 말했다. 10년 넘게 방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산장 문은 잠겨 있었지만 도현이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었다.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기본적인 가구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정의는 끊겼지만 벽난로가 있네요. 도현이 말했다. 장작도 있고 불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현이 벽난로에 불을 피우는 동안 하윤은 오래된 캐비닛에서 담요와 양초를 찾아냈다. 유나는 창문 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벽난로의 따뜻한 물빛이
산장 내부를 밝히자 도현은 갑자기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 여기 와본 적이 있어요. 하윤이 도현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신혼여행이었어요. 5일 동안 이곳에 머물렀죠. 도현은 천천히 산장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만져보았다. 피아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건반을 살짝 눌러보았다. 이 피아노, 고장난 건반이 하나 있었어요. 파 F, 음이. 하윤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파 음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유나가 창문에서 외쳤다. 누가 오고 있어요. 검은 차 2대가. 불을 꺼요. 빨리. 도현이 벽난로에 불을 끄며 외쳤다. 하윤은 재빨리 양초를 불어 껐고 세 사람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지켜보았다. 2대의 검은 세단이 산장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주변을 살폈다. 숨어요. 도현이 속삭였다. 산장 뒤편에 지하실이 있을 거예요. 하윤은 놀란 눈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알아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부엌 뒤편 작은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숨기에는 적합했다.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불빛을 켰다. 지하실에는 오래된 와인병들과 통조림, 그리고 몇 개의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여기 있었던 기억이. 도현이 중얼거렸다. 비 오는 날, 우리가 여기 와인을 마셨던 것 같아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산장을 수색하고 있었다. 유나가 나무 상자들 사이를 살피다가 갑자기 멈춰 섰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유나가 가리킨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다. 상자 뚜껑에는 하윤에게 사랑을 담아 8월 25일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윤의 손이 떨렸다. 이건 성준이가 우리 결혼 1주년 때 직접 만든 상자야. 도현이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극심한 두통이 그를 덮친 듯했다. 도현 씨. 하윤이 그를 부축했다. 도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했다. 그의 머릿속에 기억의 파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태백산에서 백영진과 마주한 순간 절벽에서 밀려 떨어지는 장면, 차가운 강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기억, 그리고 낯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을 이도현이라고 부르는 의사들. 하윤아. 도현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그것은 완전히 성준의 목소리였다. 유나야.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준이. 도현. 아니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신혼여행 당시 찍은 사진들이었다. 하윤과 성준이 벽난로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유나가 아기였을 때 찍은 가족 사진,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성준이 중얼거렸다. 그들이 내 기억을 지웠어.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지. 해양보호연합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강한 손전등 불빛이 세 사람을 비췄다. 여기 있었군.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야 박성준. 계단 위에 서 있는 것은 백영진이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권위적인 자세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 3명의 경호원이 서 있었다. 백영진. 성준이 하윤과 유나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10년 만이군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다니. 정말 놀랍군. 백영진이 비웃듯 말했다. 이도현으로 살면서 우리 재단에 충실히 일해 주었으니 고맙게 생각해야 할까. 성준의 눈이 분노로 타올랐다. 당신이 날 죽이려 했잖아. 태백산에서 절벽으로 밀어 넣었지. 넌 죽었어야 했어. 하지만 운이 좋았지. 강물에 떠내려가 기억을 잃은 채로 발견됐으니까. 우리 의료팀이 네 정체를 알아보고 바로 보고했어. 완벽한 기회였지.
죽은 줄 알았던 박성준을 이도현으로 다시 만들어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었으니. 하윤이 충격에 휩싸인 채 물었다. 그럼 도현 씨, 아니, 성준이가 해양보호연합에서 일했던 건가요? 백영진이 웃었다. 물론이지. 그는 우리 최고의 연구원이었어. 과거의 기억은 없지만 그의 두뇌는 여전히 뛰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희 모두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함께 사라져야겠군. 성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이에요, 백영진. USB의 내용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됐습니다. 거짓말. 백영진이 소리쳤다. 그 순간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산장 주변이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으로 밝아졌다. 여기는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고 나오시오. 백영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경호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계단 위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백영진, 당신을 해양보호연합 기부금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윤형섭 형사였다. 하윤이 부산에서 그를 만나 모든 증거를 전달했던 것이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윤형섭이 백영진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그리고 박성준 씨, 당신의 10년 전 영상 증언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백영진은 체포되어 산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경호원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비가 그치고 달빛이 산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성준은 하윤과 유나를 품에 안았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어.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결혼식, 유나의 출생,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3주 후 부산지방법원. 재판정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장을 차려입은 성준은 법정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편에는 하윤과 유나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박성준 씨의 사망 신고, 취소 및 법적 신분 회복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법정안이 조용해졌다. 지난 몇 주간 성준의 사례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10년 만에 귀환, 새 정체성으로 살아온 남자, 죽음에서 돌아온 가장 등 미디어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었다. 본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지문 대조,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하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성준이 실종된 후 10년, 그를 법적으로 되찾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본 법원은 이도현으로 알려진 청구인이 2014년 실종된 박성준 본인임을 인정합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윤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따라서 2015년 5월 15일 등록된 박성준의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본래 신원인 박성준으로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허가합니다. 판사가 마지막 선언을 마치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성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하윤과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다시 박성준이 되었네요.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법정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박성준 씨, 10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았던 심정이 어떠셨나요? 가족을 다시 만났을 때 첫 느낌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성준은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고 하윤과 유나의 손을 꼭 잡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윤형섭 형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뒷문으로 나갈 수 있게 준비해두었습니다. 윤형섭의 안내를 따라 그들은 기자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다. 차 안에서 성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 하윤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유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진짜 우리 집으로. 하윤의 아파트. 법원 판결 이후 2주가 지났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거실에는 오래된 사진첩들이 펼쳐져 있었다. 성주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잃어버린 10년의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이건 유나의 중학교 졸업식이구나. 성준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윤은 따뜻한 차를 담은 머그잔을 3개 들고 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래, 그때 유나가 반 대표로 졸업사를 했었지. 유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어깨를 기대며 말했다. 엄마가 그날 너무 많이 우셨어요. 졸업사 내내 눈물바다였죠. 3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나누는 가족의 웃음이었다. 이건 내가 못 본 크리스마스, 생일, 여행? 성준이 사진첩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하윤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은 훨씬 더 많아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해양보호연합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며 백영진은 구속 기소되었다. 성준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경찰은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빠, 우리 옛날처럼 피아노 연주할까요? 유나가 제안했다. 성준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거실 한쪽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로 다가갔다. 피아노는 하윤이 남편을 잊지 않기 위해 계속 간직해온 물건이었다. 아직도 튜닝은 제대로 되어 있네. 성준이 키를 몇 개 눌러보며 말했다. 성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음부터 그것은 유나를 위해 작곡했던 자장가였다. 달빛 아래 작은 별이 반짝이는 너의 눈동자처럼. 유나는 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다. 11살 때 중단했던 내 손 연주가 1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졌다. 하윤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음악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연주가 끝나자 성준이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윤아,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하윤은 남편 곁으로 다가가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네요. 3사람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만들어내는 패턴은 마치 시간의 흐름 같았다. 10년의 시간, 잃어버린 기억, 새로운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또 마침내 찾아온 진실.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앞으로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요. 유나가 말했다. 성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선물이야.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비구름 사이로 달빛이 살짝 비치기 시작했다. 마치 3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었다. 30년의 시간 속에서도 진실은 결국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항상 정말로 사라진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성준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장례식장에서 하윤이 성준을 알아봤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그 순간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성준이 피아노 앞에서 예전의 기억을 되찾는 장면에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나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간직하고 있던 넥타이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소중한 기억의 증거들이 남아있죠. 그 작은 단서들이 모여 결국 큰 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소중한 증거, 기억의 조각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오는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